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지방선거를 맞아서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윤춘호 SBS 논설실장, 정승민 SBS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관련 소식을 중점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께 질문 드릴 내용은요. 오늘 투표하셨습니까? 네, 저는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투표하셨습니까? 네, 오늘 했습니다. 정승민 의원은? 저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예, 저는 사전 투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셋은 모두 소중한 한 표 다 행사하고 방송하는 거니까 부끄럽지 않은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지금 계속해서 화면 하단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윤춘호 실장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매 시간별로 좀 정리가 되는데요.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 현재 투표율이 46.8%입니다. 이 46.8% 안에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실시됐던 사전선거 20% 약간 상회했던 20.14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포함돼서 46.8%고요. 이것을 4년 전에 제6회 지방선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 당시보다는 3.3%포인트가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3.3%포인트가 높다.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투표율이 어떤 변화를 보여왔는지를 한번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시에 처음으로 투표율이 집계가 되는 거죠? 6시에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됐다가 지금 오후 1시에 갑자기 뛴 것은 저 때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시가 43.5%였고 2시 현재로는 46.8%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화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정승민 의원께서 4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죠. 사전 투표율이 11.49%, 그래서 최종 투표율이 56.8%였어요. 저렇게 보면은 사실은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20%인가 거의 2배 늘었잖아요. 예. 그러면 최종 투표율도 당연히 늘 것 같은데 지금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종 투표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사전 투표에 그만큼 많이 갔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것만 봤을 때는 60% 넘을까 말까 육박은 하겠지만 꼭 넘는다라고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불투명한 상황 같습니다. 지금 보는 사전 투표라는 제도가 2013년에 처음 생겼고 그래서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사전 투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전체 투표율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반드시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저렇게 단순 비교해서 사전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2배 높으니까 그만큼 올라가겠지. 10% 올라갔으니까 투표율도 올라가겠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계산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사전 투표가 많이 알려졌고 또 그만큼 이제 전국 어디든지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간단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전 투표로 나오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 투표율에 늘어나는 것과 사전 투표율 늘어나는 것 글쎄 비례관계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비례관계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투표할 수 있는 날이 사흘이 되는 거예요. 사전 투표 그렇죠. 이틀을 합치면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사흘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투표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다만 이제 정승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례관계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오늘 투표하실 때 아까 이현영 기자가 설명하는 거 보니까 지방선거는 투표할 후보 대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7장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두 차례 나눠서 투표하셨습니까? 오늘? 물론이죠. 예. 사전 투표를 할 경우에는 대단히 편리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다 투표용지를 7장을 다 줘서 한 번에 다 기표를 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특히 지방선거 때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편리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지방선거의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투표율 얼만큼 될 거냐 하는 거잖아요. 60%를 과연 넘을 것인가 하는 건데 참고로 지난해 그 대선 때 투표율을 한번 챙겨보니까요. 이때가 59.9%였어요. 그러니까 2시 때. 2시 때. 그러니까 2시 때 대선 때에 비하면 역시 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더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이 다른 선거보다 낮았죠. 조금 낮습니다. 예. 아무래도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지금 나오는 그래픽 보면은 제가 볼 때는 2016년 20대 총선
저 때가 사전 투표율이 20.19%. 지금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비슷하죠. 그때 투표율이 58%였어요. 조심스럽게 뭐 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요. 2017년 이때는 사전 투표율이 높았는데 26%. 이때는 사실은 왜 높았냐면은 이 전체적 투표율이 77%. 최종 투표 때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8시였어요. 이 대통령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도 영향 미쳤기 때문에 봤을 때는 사전 투표율과 최종 투표율의 그나마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2016년 20대 총선하고 좀 유사한 양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투표 마감 시간도 지금 정승미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처럼 전국적인 선거가 있는 날은 저녁 6시에 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보통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는 저녁 8시까지 그렇죠. 대통령 아니기 보궐선거도 때문에. 예, 예. 8시까지 예, 예. 그때는 공휴일이 아니기 예.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시죠. 그런데 조금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볼 만한 얘기를 두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투표율이 과연 60%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런 전망들을 참 많은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윤춘호 실장께서도 실제로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제 지방선거가 사실은 북미 회담이랄지 그다음에 월드컵이랄지 이런 그렇게 해서 많은 다른 이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제 사전 투표가 어쨌든 20%가 넘고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의 투표율을 보면은 어쨌든 60% 육박할 것으로 봐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적극적일 것 같은 그런 어떤 지금 상황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 아마도 앞서가는 후보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후보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답답한 선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원래 다른 선거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데다 이번에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이벤트에 또 가렸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과거 보면 지방선거는 그 일자 투표라고 하잖아요. 그냥 뭐 1번 찍으면 쭉 1번, 2번 찍으면 쭉 2번, 뭐 이런 식으로 좀 왜냐면 후보들을 사실 몇 면을 다 알기가 좀 어렵고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후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보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투표장을 굳이 찾지 않는 유권자들도 많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춘호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60%라는 거 결국 투표율이 높아야지 국민들이 어떤 당을 지지하고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이게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60%제 기대로는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60%가 예전의 선거를 보면 박빙의 승부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표율이 어느 선을 넘으면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참 비중 있게 하기도 하고 기사도 쓰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이미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율이 60%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전체적인 결과 판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늘 이제 그 투표율과 특정 정당의 이제 유불리를 따지는 분석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좀 아전 인수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없잖아 있는데 다만 이번에는 어쨌든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한다고 보면 자신의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꼭 한 표를 찍겠다고 하는 의사가 강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일반적인 정당 지지도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의 여당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한 투표율이 높다고 그러면 그렇게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승민 의원 동의하십니까? 근데 또 야당 입장에서는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여론조사 같은 데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 안 했던 이 한국당에서 이걸 샤이 보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유권자, 샤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그동안 여론조사에는 응답을 안 하다가 막판에 뭐 어떤 변수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종 투표, 이때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율이 늘었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윤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이게 딱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꼭 투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방선거나 이런 전국적인 선거가 있는 날은 각 방송사들이 선거 방송
6시에 출구조사 결과 발표하지 않습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이럴 때 투표하신 분들은 내 한 표가 어떤 영향을 미쳤지 이렇게 더 관심을 갖고 선거방송을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청하시다가 나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보시고 빨리 가서 투표하시고 SBS 선거방송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거방송팀에서 지난 13일 동안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한 영상물이 있습니다. 격전지가 있죠. 이번에 아마도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 정확하게 말하면 관심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경남지사 선거가 예전 지방선거와 달리 경남지사 선거가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죠. 그래서 선거방송팀에서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고 온 영상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어디 계시는 거야? 나 안 보이는데요? 저기 있다. 맞죠. 대박. 후보님! 김경수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일이십니까? 후보님한테 인터뷰하려고 여기까지 내려왔죠. 5시간 걸렸어요, 후보님. 이곳 경남에 얽힌 후보님의 스토리, 추억이 있다면요? 제가 이제 경남 고성이라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6학년 때 진주로 전학을 갔어요. 진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지금 김해에서 살고 있어요. 경남의 아들이다. 정리를 잘하시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예. 이번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 대통령님하고는 한 15년 같이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대통령님 고군분투하면서 고생하시는데 그게 당연히 이번 지방선거에 여러 후보들한테는 좋은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응, 인정. 그러면 이번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훈훈한 칭찬 한마디 해주시죠. 대중적인 친화력, 스킨십이 정말 뛰어나신 분입니다. 내가 상대 후보보다 이거 하나는 저 자신 있다. 청와대에서 함께했던 국정 경험이 지금 위기에 빠진 경남을 구하는 데는 훨씬 저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당선되셨을 때 혹시 세러모니 이런 거 좀 준비를 해두셨나요?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뜻으로 하트 3종 세트. 하트 3종 세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1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이 소중에 여기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김태우 후보님. 저희 어디서 인터뷰하죠? 목적지가 어딘가요, 후보님? 후보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경남 지역에 얽힌 후보님만의 추억이나 스토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경남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아이고, 김태호 올드보이라 그러잖아. 올드보이. 경남의 오랜 친구지. 다 가는 곳이 다 추억이지 뭐. 6전 6승 선거 불패의 사나이로 알려져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이 기록이 깨진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절박하고 그 진심이고 그 민심에 다가가는 그 모습을 결과적으로 안 통했다고 봐야지 뭐. 좀 훈훈하게 서로 칭찬하게 주고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김경수 후보가 진짜 겸손해요. 겸손하고 좀 스마트하잖아요. 스마트하고. 네. 아마 그런 데서는 동의를 많이 할 거예요, 다. 네. 후보님께서 상대 후보보다 이것만큼은 내 진짜 자신 있다 하는 게 있다고 뭐가 있을까요? 어울린다. 세대 간의 네. 어떤 차이 없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게 저는 강점이 아니겠는가. 혹시 이번 선거에서 이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세러모니 같은 거 이거 준비도 하셨나요?
이게 뭐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유권자의 궁금증을 대신 받아서 전달한 강림이었습니다. 예, 강유민 씨 요즘 SBS 블랙하우스에서 활약이 대단한데 선거방송팀에서 멀리 경남까지 직접 가서 후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에 경남지사 선거 결과는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경남 지역이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격전지고 그다음에 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그렇고 아주 상징적인 어떤 인물을 후보로 내세웠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이런 전통적인 관심 지역 이외에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이제 경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이긴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덕분이다라고 흔쾌히 인정을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이것은 문재인과 홍준표의 대결이다 뭐 이렇게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경남지사는 본인이 경남지사를 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본인 선거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광역단체 6개는 꼭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의 거취하고도 만약에 경남지사 선거 결과는 뭔가 직결됐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홍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사활을 건 선거였죠, 이번이. 예. 사활을 건 선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가 내놓은 자리를 지금 이제 김경수 후보하고 김태호 후보가 겨루고 있는 건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거기 한 번도 못 갔어요. 김태호 후보가 안 오셨으면 좋겠다. 득표에 도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산 여러 차례 가고 대구 경북 여러 차례 가고 충남 여러 차례 가고 인천도 여러 차례 가고 경기도 여러 차례 갔는데 경남은 제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그 뒷맛이 씁쓸한 홍준표 대표로서는 이겨도 자기 공을 내세우기 어려운 그렇다는 점에서는 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인들이 많은 선거 때마다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당대표나 당에 상당히 인기가 많은 중요한 인물이 있으면 그분을 어떻게든 자기가 출마한 지역구에 한 번이라도 더 같이 모셔서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만약에 당대표가 인기가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오시지 말고 저는 당과 별개로 나 혼자서 선거운동 하겠다. 그래서 이른바 나오는 게 조용한 선거운동 아닙니까? 막판에 홍 대표가 이제 뭐 일부 지역 후보들 요청으로 다시 유세 제기하기도 했는데 유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에 못 간 입장 참 어찌 보면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어디에 투표하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대답은 안 하실 거고 말이죠. 네. 이미 투표하신 분들은 마음을 정해서 투표를 하신 건데 늘 여론조사 때마다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부동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나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을 부동층이라고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이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층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나오죠? 평균적으로 보면 약간 30% 안팎 정도가 이제 여론조사 직전 그러니까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30% 내외인데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것이 이른바 경북, 대구, 경남 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경북하고 대구를 보면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아직도 누구를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저것은 아마 이제 경북과 대구 지역이라는 데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아성 같은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보면 저 지역에 나온 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의 지지율을 능가하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 유권자들이 마음을 최종적으로 정하지 못한 그래서 그 투표 결과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겠어요. 예, 대구와 경북 지역의 부동층이 많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지금 윤춘호 실장도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여론조사 결과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막판에 어떻게든 간에 이 부동층 간의 상당수가 기존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아마 유권자들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샤이 보수를 어떻게든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느냐 막판 모든 유세가 거기에 집중됐고 뭐 어찌됐든 간에
오늘 투표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은 부동층이 이번 선거에 어쨌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여야 각 당 나름대로 세워놓은 목표가 있을 것이고 세워놓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지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선거방송팀에서 마찬가지로 준비한 영상인데요. 먼저 민주당의 경우 볼까요? 압승해서 전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이것을 보면 진한 파란색은 원래 민주당에서 광역단체장을 맡고 있는 지역이고요. 하늘색으로 돼 있는 지역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추가로 승리하겠다. 부산, 경남, 경기도 뭐 이렇게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까지.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한번 봐야겠죠? 보수 재결집, 여당 독주 견제. 그런데 지금 저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광역단체장을 맡고 있는 지역이죠, 정승민 의원? 그렇죠. 뭐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이런 지역들입니다. 예. 그런데 부산, 경남, 인천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당 한번 볼까요?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윤춘호 실장 역시 노리고 있는 곳이 서울시장에 나온 이제 안철수 후보의 승리를 이제 간절하게 염원하면서 이제 저게 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런 바른미래당의 희망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한 개인의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분석입니다. 예. 민주평화당은 호남 필승 지역 기반 사수인데 민주평화당도 호남 지역에서 광역단체도 말이죠. 의외로 민주당에 쉽지 않은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뭐 최소한 기초단체장 몇몇 곳 그리고 이번에 비례대표 선거하지 않습니까? 그 정당 득표율도 중요하겠죠. 호남 지역에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은 어쨌든 간에 민주평화당 스스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호남이 자신들의 존재 기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적으로 이번 14일 동안 어제까지 14일 동안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저기에서 당 대표가 가서 운동을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호남 지역에 당 전력을 지금 쏟아 넣었다라고 할 수 있죠. 정의당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정의당도 상당히 많은 지역의 후보들을 냈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광역단체장에서 승리를 예상하거나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대신에 기초단체장 다수를 배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 기초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에서 자유한국당을 누르고 제1야당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이정미 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당 득표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정의당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고 그리고 저 기초단체장도 좀 수도권 같은 데서 좀 정의당의 바람이 좀 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죠. 정의당. 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 뭐 민중당이나 녹색당 다른 정당들도 있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 사실은 내일 이야기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만 한번 두 분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경우 예상대로 압승한다면 추미애 대표는 앞으로 어떤 또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지금 추미애 대표가 전국 다니면서 유세하느라 목소리도 많이 쉬었던데. 추미애 대표는 날개를 다는 거겠죠. 날개를 단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뭐 차기 대선 후보 내지는 유력한 입각 후보 더군다나 뭐 총리급 정도로 입각할 수 있는 그러한 위상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예. 추미애 대표가 정계 입문할 때부터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문했었는데 대구가 고향이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그렇죠. 그런 인물이었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저 예상대로 저렇게 본인의 생각하는 바를 이룬다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는 당연히 대표를 더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목표한 대로 6석 플러스 알파 만약에 광역단체장을 그 정도 확보하게 되면은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당 장악하고 그리고 더욱더 아마 홍준표 자기 대표 사람 심을 겁니다. 요직에 심고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홍준표 당으로 만들어 나가겠죠. 예.
만에 하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까지 해서 이른바 야권을 기반으로 한 정치권의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많은데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번에 선거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이대로 가도 되겠느냐. 총선, 대선 앞두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보수 진영의 대결집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야권발 정계 개편 이런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뿐 아니라 기초단체장도 200곳 넘은 곳에서 새로 뽑게 됩니다. 지난 2014년에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년 전 결과를 보신다고 한다면 오늘 투표 끝나고 개표가 모두 끝나고 나면은 4년 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윤춘호 시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8대 9였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8석, 그다음에 현 민주당,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거기서 이제 9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박빙의 승부였는데 지금의 전망으로 봐서는 뭐 여당의 희망 섞인 전망입니다만은 뭐 최고 14, 15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여당의 바람대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때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었겠죠? 그렇습니다. 네. 기초단체장 한번 볼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자유한국당 117곳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현 민주당이죠. 현 민주당이 80곳. 기초단체장에서는 당시에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저점에서는. 예. 자유한국당이 우위였는데 이번에도 기초단체장에서도 민주당은 저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에는 25개인가요? 그 기초단체장을 다 승리하겠다 이런 또 의지까지 보이는 것 같은데. 구청장 25곳을 선출을 하는데 25곳 모두를 먹겠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야말로 아성 중에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이 세 곳도 먹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목표이고 그다음에 선거 직전에 공표 기간 직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한 여당의 지금 꿈이 꼭 바람만은 아니다. 실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 후에 나올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과연 강남 3구 거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느냐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이 선거전 자체가 상당히 힘겨웠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선거 자체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위주로 선거가 치러졌어요. 후보들도 민주당 후보가 다 내세우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내세웠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 이런 것들을 갖다 부각시킨 데 가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 반문재인 대통령 이런 구도로 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 70% 넘는 상황에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힘든 선거일 수밖에 없죠, 사실. 예. 지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주요 정당의 지도부 그러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던 분들은 아마 선거에 직접 출마하신 후보들이었겠죠. 지난 13일간의 열전을 선거방송팀에서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투표하신 분들은 이번 지방선거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뉴스에서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진행됐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나면은 마음을 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발로 뛴 열전 13일. 천만 국민의 마음을 훔쳐라. 저는 말씀드린 대로 경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나빠진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또 경제한다고 하면 우리가 믿습니까? 불타오르네. 경기도를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중심으로 만들 것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실천이야. 파랑 대 빨강 색깔 다툼. 앞으로 4년 딱
한민만 더 하겠습니다. 빨간 깃발만 꼽는다고 찍어주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맙시다. 내가 바로 제주의 아들.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농부의 아들이었고 현역의 아들이었습니다.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I must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모든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지도부 지원 유세 현장. 여러분 주신 한 표와 한 표를 평화를 지키는 힘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잘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총선대 심판하십시오. 야당이 경계를 하고 비판을 해야지 건전한 민주주의가 됩니다. 확실한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민주평화당을 지켜주십시오. 알맹이 중에 핵심 알갱이들만 모아서 정말 진짜 배기들만 공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웠던 열전 13일. 이제는 국민의 선택만이 남았다. 네, 저 5분의 정당 대표들 지금 아마 진인사 대처명의 심정으로 오늘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빠뜨린 게 있네요. 오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가 되는데 전국적인 것은 아니고 12곳에서만 실시가 되는 거죠? 12곳에서 이제 실시가 되는데 지금 제1당과 제2당의 의석 분포가 119대 112잖아요. 예. 그러니까 12곳의 승부에 따라서는 1당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선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전국에 걸쳐서 지금 선거구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12곳이 골고루 전국적으로 분포가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의 풍향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 선출하는 데서도 알 수 있지만 이번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도 민심의 풍향을 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선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교섭단체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합치면 딱 20석 아닙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판세와 비슷하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 정승민 의원, 민주당이 민주평화당, 정의당 교섭단체의 힘을 빌어서 사실상의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119석인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합치면 20석이잖아요. 139가 되죠? 11석을 더 보태면은 150 과반이 나와요. 일단 계산은 나옵니다. 계산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후보 낸 게가 11곳이에요. 이번에 민주당이 11곳을 만약에 다 이긴다고 하면은 계산상에는 150 과반이 나옵니다. 이건 물론 계산상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 한 3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표 대결에서는 어느 정도 과반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수적 계산은 나오는데, 이건 물론 전제가 11곳 다 이겨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 만약에 나올지라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또 뭔가 저질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른미래당하고의 좀 이런 통합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입당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인데, 글쎄 어쨌든 전제가 11곳을 다 이겨야 되는 전제이기 때문에 과반 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무소속 의원들 중에 민주당 성향의 의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과반 확보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이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특히 민주평화당 쪽에서 보면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보면 내가 왜 여당이야? 여당 니들이 하는 일을 기꺼이 도와줄 마음은 있고 사안에 따라서 도와주겠지만 우리는 당신들과는 엄연히 말하면 당이 다른 거죠. 당이 다르기 때문에
범여권이라고 표현해 둘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과반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여당 과반이라는 말은 좀 약간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이나 입법을 놓고 표대결을 벌일 때 말씀하신 대로 범여권 성향의 표를 모으면은 표대결에서는 어느 정도 뭐 조금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만은 순수한 의미의 과반 확보라는 건 사실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사실. 그렇죠. 원래 정말로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해야 진정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다른 정당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다른 정당이 또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 막후 협상도 해야 되고 사실은 쉽지 않은 정책연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책연대요. 예.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또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하는 건 이미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 교섭단체의 도움을 얻어야 법안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반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사안별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오늘 아침 6시에 시작이 돼서 이제 3시가 다 돼 갑니다. 3시간 뒤면 투표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현재 투표율이 오후 2시에 44% 정도로 나왔습니다. 전국적인 평균이. 지난 4년 전에 투표율이 56.8%였는데 이번에는 60%를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느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오로지 유권자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제는 SBS도 하루 종일 평화를 그리다라는 제목으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북미 정상이 공동 성명에 서명하고 그 내용도 다 알려졌습니다. 여야 정당들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북미 정상회담은 불가역적인 세계 평화의 시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동안 회담의 성공을 위해 남북미가 많은 정성을 들인 만큼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담대한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정상회담 결과는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그런 합의문이었습니다. 그래놓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바란다는 그런 의도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평화쇼에만 정신을 팔려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관련 이야기를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 정말 실망했다. 피로 맺은 한미동맹이 겨우 이런 것이었나.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진심을 알고 싶다. 유승민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른미래당 차원에서는 적어도 비핵화의 첫걸음은 뗐다. 또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은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바른미래당도 어쨌든 첫걸음은 뗀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었고 민주평화당은 볼까요? 세계의 평화라고 하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런 반응 보였고요. 정의당도 그 냉전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이다. 냉전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반응을 보면은 같은 사안을 놓고서 정말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북미 정상의 공동 성명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어떨까요? 저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우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특히 이제 뭐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부를 내세운 건 틀림없는데 당초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던 CVID라고 하는 그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도 보수층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일 수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언급한 것은 물론이고 미군 철수까지도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논의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단서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의 보수, 이른바 반공 보수라고 하던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경제적인 가치 이상의 그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훨씬 높은 의미가 있다고 봤던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라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해인데 왜 이걸 해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보면서 어떤 위기감을 저는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위기감을 자유한국당이 대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 또 다른 정당들이 대부분 환영의 반응을 보인 것을 보면은 어제 북미 정상회담
평화를 위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이다. 세기의 악수였다. 이런 분석에, 이런 평가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들 가운데는 자유한국당만 비판하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